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 저는 박진수입니다. 올해 68세죠. 30년간 성실하게 운영했던 제조업체를 작년에 매각했어요. 15억이라는 큰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대치동 50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동아들 현우가 찾아왔어요. 42살이 된 현우는 그간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죠. 이번에도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댁으로 이사 와도 될까요? 현우의 말에 저는 기뻤어요. 아내가 5년 전 치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내던 집이 너무 넓고 척척했거든요. 며느리 민정이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한 달 후 현우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며느리 민정이는 39살에 단정하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중학생인 손자 준호와 함께 살게 되니 집안이 다시 활기를 찾았죠. 민정이는 정말 친근했어요. 매일 아침. 아버님 주무시다 깨셨나요?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기도 했고 준호 숙제를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준호가 제 옆에 앉아 문제집을 펼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족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뭔가 사업 관련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 자금만 확보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엔 정말 확실한 아이템이야. 현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실패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사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은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며느리도 현우를 지지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부부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 민정이의 말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아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가는 길에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정신 상태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게요. 어제도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민정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볼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가족이 걱정해주는 마음이니 고맙게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정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정이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제목이 치매와 정신질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민정아, 무슨 책 읽고 있니? 제가 물어보자 민정이가 깜짝 놀라며 책을 덮었습니다. 아, 그냥 건강 관련 책이에요. 아버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민정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왜 그렇게 놀랐을까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현우와 민정이가 제가 없을 때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거지? 현우의 말이 우연히 들렸어요. 증상이라니 뭔 증상을 말하는 걸까요? 어느 날은 민정이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뒤에서 봤는데 조현병이나 우울증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아프셨나? 제가 물어보자 민정이는 또 당황하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하지만 민정이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역력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도 계속됐어요. 거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걸까요? 시기가 중요해.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고. 현우의 말에 민정이가 답했어요. 알아요. 차근차근 준비해야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저와 관련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두 사람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말하면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우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사업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우산을 깜빡하고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외출했다고 했는데 집에 있었어요. 혜진아, 계획대로 진행하자. 이제 준비는 다 됐어. 혜진이라니요. 누구죠? 저는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님이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민정이가 아닌 다른 여자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면 후견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 그러면 15억이랑 아파트까지 모두 우리 것이지. 현우의 말을 듣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라니요.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정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혜진이라는 여자가 물었어요. 민정이야, 이미 이혼 서류 준비해뒀어. 걔도 위자료 받고 떠날 생각이니까 서로 윈윈이지.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민정이까지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조현병이나 우울증 환자로 만들 수 있을까? 증거만 충분히 만들면 돼. 이상한 행동한다고 증언할 사람들도 준비해뒀어. 의사도 우리 편이고. 현우의 치밀한 계획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이 일이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 오빠, 정말이에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유학 보낼 거야. 아이가 있으면 복잡하니까. 재산 분할받고 나서 데려오면 되지. 손자까지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30년간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자식이 이런 식으로 빼앗으려 한다니요. 아내가 죽고 외롭다고 했을 때 따뜻하게 받아준 건 다 연기였던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현우와 민정이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고 살았던 건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어요.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냉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정이가 서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내 이혼 서류는 이미 작성해뒀어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정이가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이혼이 진짜였던 겁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 정도면 충분해요. 민정이도 계산적이었어요. 저를 이용해서 위자료를 챙기고 새 출발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혜진 언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민정이가 혜진이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가 현우 오빠랑 결혼하면 저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연합한 거였습니다. 현우는 재산과 새로운 사랑, 민정이는 위자료와 자유, 혜진이는 현우와의 결혼을 원했던 거예요. 다음 주에 민정이와 혜진이 만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카페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의심하지는 않으시죠? 혜진이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워낙 순진하셔서 전혀 눈치 못 채세요. 민정이의 대답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진하다고요. 그런데 준호는 정말 유학 보낼 거예요. 네, 이미 학교도 알아봤어요. 아이 아버지가 재산 정리되면 학비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손자까지 계획에 포함시킨 거였어요.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말이죠. 혜진 언니, 혹시 현우 오빠 사업 자금은 얼마나 필요해요? 10억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아버님 돈으로 사업 시작하고 성공하면 다 우리 것이니까요. 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면 자기들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정말 뻔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와 민정이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했어요. 저녁 식사 때도 마치 화목한 가족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 한번 가보실까요? 건강검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현우가 제안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려고? 정신과예요. 요즘 기억력도 좀 떨어지시는 것 같고. 정신과라고 대놓고 말하네요. 저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보자. 제가 순순히 동의하자 현우와 민정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가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사업할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진수 씨,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김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는 것,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래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증거요. 네, 녹음이나 문서 같은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김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저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이정탐정은 기업 뒷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우 씨 사업 관련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며칠 후 이정탐정이 충격적인 자료를 가져왔어요. 현우 씨가 이전 사업에서 횡령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금액이 2억 정도 되네요. 횡령이라고요? 네, 파트너들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그래서 사업이 망한 거고요. 제 아들이 횡령을 했다니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혜진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결혼 사기로 2번 전과가 있어요. 현우 씨도 당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현우까지 속고 있었던 거였어요. 혜진이라는 여자가 현우를 이용해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어요. 신탁회사를 통해서 재산을 묶어두는 거였습니다. 가족 신탁으로 설정하면 본인의 의사 없이는 누구도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요. 신탁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됐어요. 현우가 후견인이 되더라도 제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변호사, 탐정, 신탁 전문가까지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녹음기도 준비했어요. 집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현우와 민정이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내일 오전에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맞다. 몇 시에 가지? 10시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현우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저는 이제 그 속내를 다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유학 가야 해요. 왜? 가기 싫어. 네, 할아버지랑 떨어져 있기 싫어요. 순수한 손자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걱정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준호를 안아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끝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현우가 준비됐다고 했어요. 정신과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가실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차 안에서 현우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죠? 어제 일도 잘 기억 못 하시고. 제가 일부러 대답을 더듬거렸어요. 그런가? 나이가 나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검사 받아보시는 거예요. 현우가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정말 정신과 병원이 맞았습니다. 현우가 진짜로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현우 씨죠. 예약하신 분. 간호사가 현우에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 진료받으러 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저를 보더니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현우와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의사가 유도 신문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허공을 보고 말씀하시거든요. 현우가 거짓 증언을 했어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기도 하고요. 이번엔 민정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제 따라온 건지 진료실에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입원해서 며칠 관찰해 보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입원을 권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를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입원까지 해야 하나요? 제가 물어보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김 변호사와 이정 탐정, 그리고 기자까지 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일어서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김 변호사와 이정 탐정, 기자가 들어왔어요. 현우와 민정이는 깜짝 놀라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세요? 현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내 변호사와 탐정, 그리고 기자야.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현우야, 내가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다 녹음해뒀어. 현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민정이도 이혼 서류 준비해뒀지? 혜진이라는 여자와 짜고 한 일이야. 민정이도 말문이 막혔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당황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현우의 횡령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이전 사업에서 2억 원을 횡령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정 탐정이 수집한 자료는 확실했어요. 현우는 파트너들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렸던 거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현우를 체포했어요. 횡령 혐의였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현우가 절규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혜진이었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걸 언론에 공개했어요. 기자가 혜진의 과거를 자세히 취재해서 기사로 냈습니다. 결혼사기범 이혜진 또다시 사기 시도. 신문 헤드라인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혜진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민정이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이혼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공개했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속이고 위자료를 챙기려 했다는 증거였어요. 이 각서는 민정 씨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아버님을 속이고 돈을 받으려 했다는 증거죠. 김 변호사가 언론에 설명했어요. 민정이의 계획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우는 구속됐어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피땀 흘려본 돈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한 대가였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우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지만 저는 읽지도 않았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민정이는 집에서 나갔어요. 위자료도 못 받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는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혜진이도 현우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현우가 구속되니까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손자 준호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왜 구치소에 있는지, 엄마는 왜 집을 나갔는지 알 수 없었겠죠.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준호가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얘기해줄게. 저는 준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할아버지를 속이려 했다는 것, 할아버지의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알고 있어. 준호는 잘못한 게 없어.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순수했으니까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준호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힘이 나는 걸. 그 후로 준호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엔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준호는 예전보다 더 의젓해졌어요. 할아버지를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준호야. 이런 작은 일상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현우의 재판이 열렸을 때 준호도 함께 갔어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법정에서 현우를 본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횡령죄가 인정됐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준호도 제 계획에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우리는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준호도 함께 참여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준호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이 아이는 제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와 함께하는 지금의 삶이 훨씬 행복해요.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결국은 잘 된 것 같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배운 건 사람을 믿되 확인하라는 것이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준호 같은 진심 어린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나머지 인생은 이 아이와 함께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